반도체 산업 부활을 노리는 일본 정부가 또 한 번 엄청난 보조금을 뽑아 들었습니다.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5조 원 이상을 추가로 태우기로 했는데요. 이쯤 되니까 일본이 반도체에 미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시고 일본의 반도체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라피더스에 3조 원 가까운 보조금 지원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요. 또 다시 보조금을 준다고요? 네, 지금 일본이 반도체 육성에 미쳤다 이렇게 앵커님 말씀하시는데 미쳐도 한참 미쳤습니다. 거의 지금 목숨을 걸고 있다. 사활을 걸었다. 예,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일본 한때 반도체 1위였었더랬습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데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휘청됐고 지금은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품 이런 쪽에서는 세계 1위 분야가 많지만은 반도체 제조, 최종 생산품을 만드는 데서는 시장 점유율이 5%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겠다. 그야말로 재계와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조 원이라는 돈도 중요하지만 일본 정부와 재계가 일심 단결해서 반도체 한번 다시 세계 인류로 키워보자. 이 대목 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라피더스라는 회사. 이 회사 이름이 우리나라에는 좀 덜 알려진 회사예요. 그도 그럴 것이 2022년에 설립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립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죠. 자, 회사 이름 라피더스란 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피더스 이탈리아 라틴어로 빠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사전을 좀 더 찾아보면요. 그냥 단순히 빠른 게 아니고 속공을 해서 역습을 한다. 빼앗긴 지위를 빨리 되찾는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찾는다라는 의미의 주목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빨리 되찾는다. 그 얘기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1위였는데 우리 다시 1등 할래?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빨리 일어섰을 경우에 바로 옆에 있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목표가 2027년에 2나노 공정 도입을 완벽하게 구축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는 미국 IBM과 같이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 부활에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같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라피더스가 클 수 있다. 특히 라피더스는 이 회사가 지금 8개 회사가 공동 출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본 재계 실력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본 산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지금 반도체 부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 근데 이것도 사실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미국 IBM은 여기랑 같이 왜 하는 거예요? 예, 자 IBM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컴퓨터 회사잖아요, IBM. 이제 컴퓨터 그리고 IT 또는 첨단 기술 관련 회사인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지금 미국의 르몬드 상무장관이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을 의존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해서 다양화하고 1차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이든의 반도체 칩스법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목표고요. 2차적인 목표는 일본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키워서 반도체 생산 기지를 다양화한다. 이건 여차해서 대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또 대체 생산 기지로서 활용한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IBM에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BM이 라피더스와 뭉친 것은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뭉쳤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미일 반도체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같은 동맹 국가인데 왜 우리는 한국은 견제하고 일본은 키우는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뭐 한국을 견제했다기보다도요. 대만도 한국도 다 동맹국이지만 반도체 생산을 다변화한다. 그런데 반도체 생산에서는 지금 한국과 한국과 대만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너무 커졌으니까. 그것을 일본으로도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관련해서 빚이 있습니다. 80년대 엄청난 반덤핑 규제를 해가지고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사실상 말살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 그런 거로 해서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일본 자체를 도와주긴다기보다도 미국의 국가 전략을 위해서 반도체 생산 기지의 다양화 이런 것을 위해서 일본을 도와주고 있고요. 일본으로서도 지금 반도체가 생산이 빠져 있는 바람에 일본 경제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일본에 빼앗긴 30년이 바로 미국의 반도체 공격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도체를 확실히 키우겠다. 특히 8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라피드스에 들어가 있는 8개 기업, 이 회사 한번 좀 CG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피드스는 도대체 어느 회사가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피드스라는 회사는 지금 그 8개 회사, NEC라든지 일본전기 같은 반도체 회사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특히 주목할 회사가 도요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요타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도요타는 왜 들어갔느냐? 자동차 회사잖아요. 예, 반도체를 안정적 공급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 또 도요타는 그 생산 일본에서 매출 1위 기업이고 가장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뱅크도 들어가고 있고요. 웬만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주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이제 재계 인사들이 일본은 보조금 주는데 왜 한국은 보조금 안 주느냐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는데 그 두 회사만 도와주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라피드스에 대기업 8개가 공동으로 출자해 있고 그리고 이 8개 회사는 라피드스에 얻은 이득은 원칙적으로 배당하지 않기로 지금 해놓고 있어요. 여기서 세운 이득은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계속 재투자를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반도체 보조금을 주기가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바로 이런 대목에서도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내놔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가 안 되는 이유는 삼성전자나 SK가 크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팹리스들 이런 회사들이 크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태계를 같이 키우면서 보조금을 주는 이런 좀 국가적인 전략 발상에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그럼 비슷하게 묶어서 라피더스처럼 하면 보조금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까요? 잘 묶어질까요? 현재로서는 사실 배당을 안 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배당도 배당이지만 독점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참여를 과연 삼성이나 SK에서 원할까? 이런 그 일본의 경우에는요. 반도체 회사들이 한 번 다 망했거든요. 망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을 주면서 동시에 반도체 생태계를 위한 그 후공정 회사라든지 또는 많은 이 팹리스 회사들 이런 데에 대한 지원책도 동시에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본의 지금 반도체 육성은 라피드스 하나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일본 반도체 육성의 3대 주체 CG로 다시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일본 반도체 육성은 너무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별로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반도체 칩스법 이게 세세히 보도되면서
일본을 너무 좀 소홀히 여온 거 아니냐. 자, 일본 반도체 육성의 3대 주체는요. 일단 라피더스의 8개 대기업이 모두 참여해가지고 파운드리 집중 육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대목이 LSTS라는 이 기구인데요. 이 LSTC라는 회사, 이게 리딩 엣지 세미컨덕터 테크놀로지 센터, 일본 정부 주도하는 일본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 센터입니다. 일본 말로는 최선단 반도체 기술 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회원사가요. 동경대, 홋카이대, 라피드스 요거만 지금 꼽아놨는데 여기 라피드스가 또 들어가 있죠. 자, 동경대뿐만이 아닙니다. 웬만한 대학 다 들어가 있죠. 웬만한 대학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다 들어가 있어. 산학협력처고 정부가 돈을 대줍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은 LSTC가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라피드스가 끌고 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JASM이라는 일본 반도체 육성의 3대 주체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TSMC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 소니 등이 TSMC와 합작해서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본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평택이나 용인 이런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일본 반도체 생산 기지를 한번 보십시오. 전역이네요, 전역. 그렇습니다. 지금 라피드스는 어디로 가느냐? 홋카이도로 갑니다. 왜 홋카이도로 갔느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 만큼 홋카이도가 일본 열도에 비해서 지진이 가장 적은데요. 르네사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일본의 반도체가 한번 망했던 게 미국이 공격한 것도 있지만 바로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와서 생산 현장을 물로 썰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없는 홋카이도로 보낸 겁니다. 거기다가 구마모토 쪽은 대만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게 TSMC 공장을 세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히로시마에는 어떤 공장이 있느냐? 미국 마이크론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과거에 망했던 일본 반도체 회사들을 다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미일 합작 회사예요. 거기다가 키옥시아, 도시바에서 나온 회사, 거기다가 도시바에 또 웨스턴 디지털 WD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이쪽에 동북부 지방, 그러니까 일본의 5개 지역에 분산하면서 지진에도 대응하고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마이크론 같은 데는 메모리, 라피드스는 파운드리, TSMC는 현재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따라잡기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입체적으로 또 매우 적극적으로 거의 미친 전략을 하다시피 반도체 육성에 거의 국가의 운명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일부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전 열도가 반도체 파티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대만과의 동맹, 미국과의 동맹 그러면서 중국을 때리기 위한 전진 기지. 특히 홋카이도 같은 데는요. 홋카이도는 굉장히 저 북쪽에 떨어져 있는 땅이고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싸고 땅값도 산데 거기에 라피더스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홋카이도 대학 지방국립대학인데요. 저기 이제 반도체 중점대학으로 좀 크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적인 면에서도 좀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이 민, 관, 학이 다 합쳐서 똘똘 뭉쳐서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도 좀 참고할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국내로 돌아와서요. 재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신세계건설 대표 이사를 경질했습니다. 지난달 정용진 그룹 회장 자리에 오른 후 이번이 첫 번째로 낸 인사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마트가 처음으로 적자를 냈는데 원인을 제공한 자회사 신세계건설을 첫 번째 표적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박사님, 이번 인사가 상당히 이례적인 게요. 현 대표가 연임 결정된 지 이제 일주일 정도라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현실 다르고 법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총에서 신세계건설 대표가 다시 임기를 보장받았으면 대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잘라버렸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테크니컬하게는 대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사실상 상법에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회의 이사 멤버들을 오너가 세상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사들을 불러서 야 대표이사 잘라.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총 결정보다도 오너 한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주총 끝난 지 아직 잉크에 피도 안 말랐는데 잉크가 안 마른 거겠죠, 박사님? 예, 잉크에 물기가 안 말랐다. 예, 물기가 안 말랐는데 잘라버리면 주주들은 어떻게 되냐. 그만큼 뭐 사정이 급박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급박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주주 의견을 정용진 회장이 좀 무시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신세계가 그야말로 신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새롭게 내정되신 분은? 예, 이분은요 신세계 인물이라기보다는 삼성 구조본 인물이에요. 구조본에서 구조조정을 해왔고 수학과 출신인데 경영학 공부를 해가지고 M&A 회계 전문가입니다. 회계 전문가인데 지금 이렇게 삼성물산에 오래 있었고요. 호텔 신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18년에 와서야 신세계 전략실 지원 총괄 부사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전략실 재무본부 부사장을 하다가 후손으로 쫓겨났었더랬습니다. 그게 작년 11월입니다, 불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정용진 회장의 승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와. 넉 달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분에 대해서? 정용진 회장으로서의 리더십이 통일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특히 허병훈 신임 대표 내정자는 이분이 건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건설 전문가인데 대표를 시켰다. 그 얘기는 지금 당분간 신세계 건설에서는 건설 뭐 발주를 많이 받고 공사 잘하는 것보다는 구조조정, 재무구조 혁신이 더 급하다. 이렇게 어떤 긴급 소방수로 투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세계건설이 박사님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요? 예, 신세계에 건설회사가 있었나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겠네요. 있어요. 네. 신세계는 백화점 회사인데 신세계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백화점 건물도 많이 짓고 놀이타운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곳을 지은 회사가 신세계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기업이었죠. 왜냐하면 수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신세계와 이마트 새로 공장 짓거나 마트를 겸용한 어떤 상가 그런 거 뭐 스타필드처럼 많이 뻗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이 막 오르니까 좀 욕심을 낸 겁니다. 특히 대구로 갔습니다. 미분양이 지금 가장 많은 지역 아닙니까? 예,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야 여기 잘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겠다. 근데 결국 이게 화를 불렀죠. 신세계 건설이 가서 미분양도 인수하고 막 짓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미분양이 더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건설회사들이 많이 어려운데 신세계 건설부터 사실은 그 부실이 폭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의 대규모 미분양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세계 건설이 엄청나게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연결 재무제표를 하다 보니까 신세계 건설의 대부분의 주식은 이마트가 갖고 있거든요. 모회사군요. 그러니까 이마트도 가뜩이나 잘 안 되는데 신세계 건설 때문에 창사 이래 처음 적자.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 그룹의 1차 위기의 도화선이 바로 신세계 건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정용진 회장의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첫 번째 전사 희망퇴직 받고 있다. 그 소식도 최근에 들어보셨을 텐데 물론 그렇다고 이마트의 위기의 이제 전부 원인이 신세계건설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세계 건설은 이마트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안전한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적자를 냈다. 그것이 이제 신세계 건설을 더 비관적으로 보는데 이마트도요. 장사일에 적자를 내면서 영업 손실 또 순손실 그야말로 적자 눈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정권사에서 아주
그 정용진 회장의 뭐 정권과 말 그대로 빌리면 뼈를 때리는 보고서가 나와서 이 보고서 이름이 뼈 때리는 보고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서정연 신영정권 연구원이 낸 보고서인데요. 자, 이마트 경영위기는 신세계 건설뿐만 아니라 본업인 유통에서 전략 혼선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두고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처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 보고 회사가 정체성을 상실했다. 또 G마켓 옥션을 무리하게 인수했는데 인수했으면 온라인에 집중해야 되는데 온라인 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오프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잘하려고 그러다가 다 못했다. 이런 뼈 때리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신세계가 이마트가 그동안에 뭐 소주를 한다는 등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많이 했었죠. 많이 했는데 그게 성공했다는 소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총체적인 난국으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용진 회장이 활발한 SNS 활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비공개 계정으로 돌리고 좀 활동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분이 돌아와야 그리고 또 살아나는 그런 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돌아오는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